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강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몸속의 모든 피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단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다는 그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제 남편 박진우의 얼굴에서도 거만했던 미소가 아이스크림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순수한 공포만이 남았죠. 저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남자, 아픈 우리 딸을 짐짝 취급하던 남자,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남자.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불과 7주 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수진, 34살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 결혼 생활이 꽤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이를 낳기 전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잘 나가는 포렌식 회계사, 포렌식 에이카운턴트였습니다. 기업들의 숨겨진 자금을 찾아내고 임원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횡령 구조를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딸 지민이가 2살 때 만성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자 남편 진우는 제게 퇴사를 권했습니다. 지민이한텐 당신이 필요해. 돈은 내가 벌면 돼. 당신은 나중에 다시 일하면 되잖아. 가정을 위해 내조에 힘써줘.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성공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참 얇고는 운명이죠. 그 화요일 저녁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8살 지민이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니 딸아이 건너편에 앉아 마치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고 말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이죠.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고 단어 하나하나가 제 명치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자동차, 주식 계좌까지. 이미 강민석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제가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우리 딸을 보며 그가 내뱉은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저와 저 돈만 먹는 병약한 애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에게 병원비만 축내는 짐덩어리라고 말한 겁니다. 지민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시계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물론이겠죠. 인생이 무너질 때는 항상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 조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실로 들어와 울고 있는 손녀는 본체만 채하고 가방에서 줄자를 꺼내 거실 창문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새로 해야겠다. 색이 너무 칙칙해. 조 여사님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공무원 집안 딸이었고 지방 국립대를 나왔으니까요. 그녀의 귀한 아들에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10년 동안 그녀는 제 살림 솜씨, 음식 맛, 아이 교육 방식, 모든 것에 대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했구나. 내가 쟤는 처음부터 네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했잖니. 그 말의 아이러니함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당시엔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제게 48시간을 주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요. 8년을 살았던 우리 집, 내 딸을 키운 집, 우리가 함께 미래를 꿈꿨던 그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든 지민이를 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잦은 야근, 늘어난 출장, 핸드폰을 보며 짓던 미소. 저는 좋은 엄마가 되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쫓겨나는 손님처럼 짐을 싸다가 침대 협탁 뒤로 떨어진 은행 명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뭉치와 함께 버릴 뻔했지만 숫자를 보는 제 옛 습관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잔고가 너무 적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수입과 우리 생활비를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금액의 3배는 있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 구겨진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아마도 회계사로서의 본능이 불일치를 그냥 넘기지 못한 거겠죠. 진우는 제가 짐을 싣는 동안 현관에 서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지민이가 울먹이며 쳐다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골프 약속이나 제가 아직 몰랐던 그 여자와의 약속에 늦을까봐 걱정했겠죠. 친정집 근처 낡은 빌라로 이사한 후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언제 다시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제 가방 속엔 그 은행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잊고 있었던 제 10년의 경력이 남아 있었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우는 이혼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동네 엄마들과 지인들이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우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며 아이를 방치한다고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한 제가 하루아침에 정신 나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우편물로 날아왔습니다. 지민이의 실비보험과 사보험이 해지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진우가 지민이를 피보험자 명단에서 뺀 겁니다. 매일 약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보험을 끊다니요. 첫 번째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월세보다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사연을 듣고 상대 변호사가 강민석이라는 말을 듣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민석은 이 바닥에서 괴물이에요. 그냥 합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강민석의 시간당 수임료를 물었고 그가 숨만 쉬어도 제 한 달 생활비가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금융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 진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우의 비서인 미쓰리, 아니 이 실장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진우의 사무실 안 풍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최지영. 26살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가 제 남편의 책상에 걸터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진우의 야근과 출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최지영의 SNS를 찾아본 건 실수였습니다. 파리 여행, 고급 오마카세, 골프 여행. 해시태그에는 행복, 감사, 내 사랑. 시어머니 조 여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드디어 내 아들이 짐을 덜었다. 격이 안 맞는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우 측에서 합의안이 도착했습니다. 저에게는 제 옷과 제 명의의 낡은 경차만 허락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모든 자산은 진우의 것이었고 양육비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었습니다. 3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는 협박도 함께였죠. 저는 좁은 빌라 부엌 식탁에 앉아 방에서 들려오는 지민이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 구겨진 은행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 진우야, 네가 잊은 게 있어. 나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아내이기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부정회계를 잡아내던 김수진이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식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세금 계산서,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긁어 모았습니다. 회계사들은 본능적으로 서류를 모으는 습관이 있죠. 저는 예전 자료들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현직 회계사인 친구 혜정이를 불렀습니다. 혜정이는 제 몰골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탕수육 대자와 소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새 저와 함께 바닥에 엎드려 숫자를 맞췄습니다. 야, 김수진, 네 남편 수학 못하냐?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혜정이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교활했지만 오만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빈틈이었습니다.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진우가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에 분산시켜 놓은 차명 계좌들, 회사 매출을 누락시켜 빼돌린 비자금, 그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부 공동자산이어야 할 돈이, 지민이 병원비로 썼어야 할 돈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 방은 아파트였습니다. 8년 전 우리가 그 아파트를 살 때 저는 친정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2억 원을 보댔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독증으로 병상에 있었고 진우가 모든 서류 처리를 도맡아 했었죠. 저는 남편을 믿고 도장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파트는 온전히 진우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유산 2억 원이 계약금으로 들어갔는데도 제 지분은 0%였던 겁니다. 명백한 기망행위였습니다. 혜정이가 물었습니다. 너 이체 기록 있어? 당연하지. 할머니가 주신 돈인데. 저는 할머니 유산이 제 통장을 거쳐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이체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자금, 법인 카드로 긁은 명품백들. 진우는 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세청을 속이고 있었고 자신의 동업자들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오미영 변호사님. 화려한 사무실은 없었지만 20년 동안 가정법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져온 증거 꾸러미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범죄 수사 수준인데요. 아주 재미있겠어요. 오 변호사님은 제게 전략을 주었습니다. 납작 엎드리세요. 겁먹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저들이 방심해서 실수를 더 저지르게 둡시다. 그래서 저는 연기했습니다. 진우가 전화해서 조롱할 때마다 울먹이며 제발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진우는 낄낄거리며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냐고 했죠. 그 사이 저는 완벽한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숨겨진 자산은 총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지영에게 사준 차, 오피스텔 보증금, 400만 원짜리 목걸이, 이 모든 게 회사 접대비와 복리 후생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탈세였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비서 이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저를 불러내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저도 딸 키우는 엄마예요. 사장님이 지민이한테 하는 짓 보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정년 퇴임해요. 이거 퇴직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USB 안에는 진우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강민석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조 여사님은 가장 앞줄에 앉아 저를 째려보았고 최지영도 방청석 구석에 앉아 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 진우의 동업자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등기 우편을 받은 그들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민석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으로 저를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아내로 몰아세웠습니다. 진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안경을 치켜 올렸죠. 그리고 오 변호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 모두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놀았으니까요. 진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증거 A를 제출했습니다. 8년 전 제 통장에서 아파트 분양 사무소로 이체된 2억 원의 기록. 적요란에는 할머니 유산 내 집 마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안경 너머로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아내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진우의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증거 B부터 J까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명 계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최지영에게 사준 명품 내역이 담긴 법인 카드 명세서. 오 변호사님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고의 동업자분들과 국세청 탈세 제보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접수되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뒤를 돌아보았고 동업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는 당황하여 휴정을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기각했습니다. 본 법정은 기망행위를 매우 싫어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동업자까지 기만했습니다. 최지영은 이미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판결은 통쾌했습니다. 양육권은 저에게 지정되었고 아파트는 100% 제 명의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숨겨진 자산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은 7대3. 제가 7이었습니다. 진우의 횡령과 사기 행위가 참작된 결과였죠. 또한 지민이의 과거 및 향후 병원비 전액과 실제 소득에 기반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주 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업자들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던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으니까요. 최지영은 진우의 카드가 정지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회계법인에 취직했습니다. 부정을 잡아내는 능력을 인정받아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었죠. 지민이와 저는 되찾은 우리 아파트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실 커튼은 지민이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바꿨고요.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초라한 행색의 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라면 번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되돌려준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올 때는 확실하게 오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